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되게 잘못된 상식들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고 보증보험과 또 우선 변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손님을 이제 만나보면은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도 이 내용은 꼭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치면 법률 용어로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원칙상 법률 용어로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선변제권과 단어 차이가 혼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보증금이란 단어가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그리고 우선변제권 이렇게 두 가지가 법률적인 용어로 나눠지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요. 다른 권리자들보다 최우선하여 변제해준다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보통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변제권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선 변제권은 법률상 법조문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라고 해서 후순위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이런 물권들이 있죠. 등기부에 찍히는 권리들이 있다면 이 우선 변제권자는 이 앞선 물권들보다는 후순위로 변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랑 차이는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할게요. 이 최우선 변제권 대상자들은 앞선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있어도 당시 기준에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드는 보증금에 해당된다면 이 사람들보다 먼저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돈을 준다는 거죠. 집이 주택이 이제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주택의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착각하시는 부분들 한 가지씩 짚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서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랑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선 변제권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적으로 전세금이나 혹은 높은 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혹은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우선 변제권자죠. 그래서 이분들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계약력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주라고 해서 주택인도랑 주민등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뒤에 오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먼저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 확정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뭐라고 하죠?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먼저 갖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가 날짜를 확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실무에서 공동중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정말 많이 부동산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등기부에 2021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약하는 시점이 24년이니까 자, 2023년 2월부로 최우선 변제금이 개정돼서 서울이니까 5,500만 원까지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손님의 보증금은 지금 5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이 돼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앞에 근저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또 손님이 계시고 또 집주인도 계신데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다른 공동중개하는 부동산에 또 자존심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조용히 설명을 하죠. 물론 손님한테도 그리고 부동산한테도 설명을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설명은 맞을 수 있지만 23년 2월 기준으로 바뀌었으니까 맞을 수는 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유가 뭐냐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은 우리 계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 앞서 등기부상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이런 권리가 있죠. 이런 권리가 설정된 기점, 설정된 날짜 기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24년이에요. 24년에 계약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11차 개정이 된 게 서울의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하는 분들은 이제 월세는 끼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산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1억 1,500만 원에 월세 50이든 1억 6,500만 원이든 어쨌든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소액 임차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추후에 경매 등이 넘어갈 때 최우선으로 앞선 근저당이나 앞선 다른 권리 보다 최우선으로 5,500만 원까지 준다고 했어요. 자, 근데 앞선 근저당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근저당이 설정 시점이 23년 2월 이후다. 그러면 2월 날짜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넉넉 잡고 3월이라고 했을 때는 23년 3월의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이 당연히 1억 6,500만 원에 5,500만 원까지 주니까 5,500만 원까지는 제일 먼저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뒤에 설명드릴 나머지 한 가지 변수를 제외한다면 근데 만약에 근저당 설정 시점이 21년이라고 볼게요. 자, 이 사진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23년 개정 전에, 23년 최종 개정 전에 21년 마지막 10차 개정한 분까지예요. 자, 그랬을 때 날짜를 한번 볼게요. 21년 5월 11일 날 개정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근저당이 2021년 1월 1일 날 찍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21년 5월 11일 10차 개정 전에, 그 전까지의 그럼 9차 개정 기준으로 들어가겠죠. 2018년 9월 18일부터 9차 개정에 들어가서 21년 5월 10일까지 적용되는, 그러니까 서울은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700만 원까지 먼저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21년에 1월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고 지금 계약을 24년에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의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 5천만 원짜리를 들어가면 3,700만 원까지 제일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 5천만 원이다 이랬으면요, 3,700만 원까지 운 좋게 제일 먼저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1,3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번호표 뽑고 다시 기다려야 돼요. 다시 줄 서는 거예요. 자, 앞서 뭐 근저당권자 다시 배당하겠죠. 집값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경매 비용이나 세금이나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것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비용이 나가기 전에 최우선 변제금을 줬어요. 3,700만 원을 줬으면 남은 집값이 있겠죠. 물론 이 집값도 처음에 우리가 시세라고 불리는 그 호가에 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집값을 다운사이징 돼서 감정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유찰까지 한번 됐다면 10%씩 집값이 쭉쭉 떨어지는데 결국에 낙찰이 됐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근저당의 원금이 남아있으면 근저당의 원금을 다 돌려줘야겠죠.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줄 거예요. 집값 남은 거에서. 자, 그럼 내가 번호표를 줄 서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재료가 소진되면 음식점에서 문을 닫죠. 시험도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내 앞에까지만 등수가 뽑는 인원이면 내 앞에서 끊기면 끝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근저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액이 아니라면 집값에서 남은 돈을 이제 근저당권자한테 모두 줍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없으면 1,300만 원은 뜯기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저당 설정 시점 대비 내가 얼마나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이걸 보수를 받고 계약해주는 중개사가 이렇게 24년에 계약하는데 23년에 개정됐으니까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5천이니까 안전합니다 라고 이런 무지한 설명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계약을 해서 손님이 추후에 진짜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심지어 월세인데. 그런데도 나중에 이 1,몇백만 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할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까 21년에 있었다면 21년 중에서도 개정 전 9차에 해당되는 21년 1월에 만약에 해당됐다면 3,700만 원까지 이 근저당권 설정 기점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 기점으로 3,700만 원까지만 준다는 거지, 지금 시점에 계약했으니까 지금 시점 기준으로 최종 개정된 그 기준으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근저당 등 기타 앞선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면 당연히 등기부 상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등기부다. 그러면 지금 24년에 계약하면 최종적으로 11차 개정된 서울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의 이하의 이 보증금 사람들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5,500만 원까지만 계약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돈 다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의사항은 뭐냐면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경매에 낙찰 받았을 때 이 최우선 변제권자들한테 돈을 줍니다. 제 예를 들면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한 건물에 한 등기만 나 있고 한 집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문패만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주인이 모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의 형태는 그냥 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전입신고 순서, 그리고 앞서 입주한 사람들과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집이 이렇게 4집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다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소액 임차인만 살고 있는 집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경매에 넘어갔어요. 주택이 예를 들면 5억짜리인데 실제로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이제 앞선 뭐 근저당이든 어떤 압류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선 치고 이제 그런 부분 차치한다고 쳤을 때 우리 이 4억에서 다 N방에서 최우선 변제권자한테 먼저 주자, 이게 아닙니다. 자,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그러니까 4억이면 2분의 1 이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자들한테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해요. 이때가 N방이에요. 그러니까 2억 갖고 N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자가 23년
2010년 2월 개정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다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4집이 아니라 5집이 있는데 4집이 다 5천만 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5천만 원 들어갔다 2억 갔다가 엠빵을 해요. 5명을 다 최우선 변제권자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돈을 전액 다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건데, 그러니까 주택가액이 2분의 1 이내에서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앞선 최우선 변제권자들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주택가액이 어떤지 자 아시겠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이런 앞선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는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계약서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할 때, 정식 중개 계약을 할 때 확인 설명서라고 이제 3페이지짜리 설명서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9번에 기타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라고 해서 이제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 그런 권리관계들을 적어줍니다. 그때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 합계라는 걸 적게 돼 있고, 다가구 주택 서류 제출 여부라고 해서 이제 세입자들 현황이나 임차 보증금 합계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했는가 여부까지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이게 왜 있겠냐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무조건 월세는 안전하고 전세는 위험하다. 아닙니다. 집값이 10억짜리인데 전세가 3억이에요. 앞선 세입자 권리도 없고 아파트예요. 그리고 앞선 등기도 없어요. 근데 시세가 아무리 낮게 봐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 시세면 보통 아무리 낮게 낙찰돼도 뭐 6억, 7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억이면 내 돈은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경매에 넘어갔을 최악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 혹은 내가 돈을 못 받을 때 임차권 등기해서 이 집을 강제 경매를 하기 전에, 경매에 붙여버리기 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돈을 100%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계산을 하는 것들인 건데, 이럴 때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이런 주택가액이 2분의 1 이내를 간과한다면, 만약에 지금 23년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게 5,500까지라고 해서 내가 5천만 원이니까 다 받을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이거에 이어지는 말인데요. 자, 임차권 등기를 한 집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부 상에. 이 의미 자체가 뭐예요? 자, 주택 임대차 등기랑은 다릅니다. 임대차 등기는 민법상의 등기 용어고요. 이거는 주인이랑 계약기간 중에 협의를 해서 찍는 거예요. 내가 임대차 했다. 이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계약 만료 시점에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관계에서 주인 돈 안 주면 세입자는 나갈 준비가 됐는데 주인이 돈 안 줘요. 그럼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이행의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집을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전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럴 때 등기부에 찍어놓고 내가 이사를 하는 거,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 집은 지금 주인이 나한테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임차권 등기했어요 라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 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는 우선 변제권 확보가 어렵다라는 부분까지만 좀 생각을 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다면 당연히 그 뒤에 말소가 됐으니까, 말소가 됐다는 의미는 주인 돈을 빼준 거예요. 빼줘서 이 세입자가 말소를 해준 거예요. 주인이 돈을 빼주고 말소해주는 거는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동시이행이 아니라, 이 부분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의무는 최초의 만기 시엔 동시이행 관계인데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그 다음에 말소해주는 겁니다. 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입니다. 이 부분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셨으면 좋겠고요. 일방적인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주의사항과 그리고 잘못된 상식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도 초보 중개사 때 1번과 같은 실수를 했어요. 지금 2020년이니까 최우선 변제는 2020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되죠 라고 등기부에 2018년에 근저당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저 역시도 사람이고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혹시 중개사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실수를 저처럼 반복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고
또 화나서 얼굴을 붉히고 그런 얼굴 붉히는 일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의사항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잘못된 상식 1가지를 또 추가로 덧붙여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어떤 부동산들에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 변제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꼭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틀렸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법률상으로는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이제 소액보증금, 임차보증금 대상자들은 확정일자가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자라고 해서 소액보증금을 해당되지 않는 일반 높은 보증금에 해당되는 우선변제권자들은 전입신고랑 주택점유랑 그리고 확정일자까지가 요건이에요. 근데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는 요하지 않아요. 주택인도랑 전입신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하시면 그 효력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고 했죠. 이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짜를 꽝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고 날짜를 확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 최우선 변제금은 아까 요건이 뭐였죠?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앞선 권리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확정일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건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 거죠. 전입은 무조건 필요한데요, 확정일자까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대출을 받으시면 확정일자를 당연히 먼저 받겠죠. 확정일자 뭐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경우를 논하지 않고 그냥 지금 법적인 상식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확정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일단 서울 기준으로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만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5억,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면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죠. 계약 체결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근데 보통은 10중 9는 실무에서 임차인이 신고하죠. 왜냐? 전입신고를 할 거니까. 혹은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계약 체결일이다. 그러니까 입주한 날짜부터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권자들이라도 임대차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신고들을 다 하죠. 왜냐면 뭐 5천에 40이면 어떻게 되죠? 월차임이 30만원 초과하니까 신고를 해야 되고, 보통은 1000에 50, 뭐 이런 원룸도 마찬가지죠. 근데 1000에 20이다 이러면 신고 대상은 아니겠죠. 자, 이런 분들은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고 그냥 전입신고만 하시면 되겠지만, 자, 일반적인 경우에서 서울권에서는 둘 중에 6천만원 초과하거나 30만원 초과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10중 9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의 효과가 뭐냐면 자동 확정일자 부여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는 확정일자를 딱 꽝 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돈을 냈어요. 600원을 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 기능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주택임대차 신고 필증이라는 걸 이렇게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고 필증을 계약서 앞에다 딱 꽂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 확정일자 부여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확정일자를 뭐 따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임대차 신고하세요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자, 이런 법률 용어까지 설명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안 받으셔도 무방하니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시니까 확정일자 안 받으셔도 돼요.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정말 중개사가 이걸 몰라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차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또 말이 좀 빠르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읽는 것은 아니에요. 큰 틀로 유의사항 몇 가지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냥 키워드 정도만 적고 이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거라 다소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들을 배속을 천천히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2번, 3번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자, 꼭 이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